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조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평 끝판왕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욱입니다. 네, 타협 없는 비평가죠. 임자원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제2에 합류한 분입니다. KBS 한승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아유, KBS 어서 기자 오십시오. 한승현입니다. 그 주말 KBS 9시 뉴스 앵커를 하시다가 네. 이번에 그 제2의 합류를 하셨는데 네.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죠? 오자마자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간판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합류하게 돼서 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영광이 표정에서도 좀 드러났으면 좋겠네요. 네. 처음이라 좀 긴장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덕훈 기자를 대체할 만한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홍성일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홍성일입니다. 네. 자, 21대 국회가 어제 첫 문을 열었죠. 그런데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낸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정의기억연대 얘기인데요. 몇 분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 사안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쏟아져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아주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요. 과연 저널리즘이란 무엇인가 되묻게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진흙탕을 만들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논란이 시작된 게 지난 5월 7일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적극적인 운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애초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 연대 측이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집행해 왔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사전에 윤 전 대표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였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비롯해서 국고보조금 공시가 누락됐다던가 안성쉼터를 고가에 매입해서 헐값에 팔았다. 뭐 해외 사업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채 풀리기도 전에 또 다른 의혹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 있었던 분들조차 과연 진실이 무엇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운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또 많이 마음으로 보태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 제기가 특히 이용수 할머니의 그것도 피해자 본인이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역사적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혹시나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론 보도가 여러 가지 좀 잘못하고 있는 지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용수 할머니가 인터뷰를 했다면 왜 인터뷰를 했고 또 그 진위는 무엇이고 여기서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시작해야 되는가를 아젠다 세팅을 해야 하는데 이제 따라가기 급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속았다라던가 이용했다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만 빼서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지 않았던 추가적인 의혹을 덧붙임으로 인해서 의혹을 부풀려가는 기사들을 계속 양산해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머릿속에 남은 기사들은 뭐냐면 뭐 정대협은 없어져야 한다와 같은 잘못된 메시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용수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여성 인권 운동으로 이 모양을 바꿔야 한다. 이제 좀 지금까지 해왔던 정의원의 활동들을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다음 문제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기존의 의혹 보도, 그 의혹을 굉장히 남발함으로써 의혹 자체만 나와 있는 보도들과 전혀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 네. 홍성일 연구원. 예, 저는 이번 혼란을 자초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언론이 첫 단추를 잘못 깨웠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용수 고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문제의 본질에 가까워지는데 정의원 이용수 고문이 윤미향 전 대표에 대해서 이 정의원의 운동의 과거를 평가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발전적으로 운동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생산적인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운동을 미래지향적으로 재고조할 것인가. 두 번째, 과거에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세 번째, 미래의 핵심 운동 세력을 어떻게 규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언론의 어떤 보도를 보다 보면은 이러한 본질들은 많이 사라지고 이 지역적이고 부가적인 문제를 언론이 주목하게 됐고요. 또 더군다나
검찰까지 개입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은 마치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네. 임장훈 변호사. 이게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사실 굉장히 놀랐던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게 될 것인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가령 위안부 문제 이 사건을 다루는 운동의 대의가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용수님의 어떤 진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또 하나는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기억연대 같은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명돼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까지 그들이 해왔던 운동이 폄훼돼서도 안 된다라는 이러한 원칙들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갖게 되는 우려가 그 하나 둘 셋 원칙 전혀 고려하지 않을 우리 언론의 어떤 보도를 이미 예상한 지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제 그런 슬픈 예감이 전혀 틀리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걱정도 하고 우려도 하고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규명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짚지 않았고 본질을 비껴가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평을 해주셨는데 홍성일 연구원님은 지금 이용수 고문이라고 하셨고 네. 임장훈 변호사는 이용수님. 예,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보도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용수 할머니라고 지금 네, 칭했습니다. 이 문제도 좀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칭해야 될지 이분을. 예. 제가 어떻게 고문이라고 말씀드렸던 예, 이유는 할머니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르게 되는 순간 마치 그 할머니와 그 윤미향 대표 사이에서 어떤 오해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개인적인 사람을 느낌. 예. 동등하게 바라봐야 돼서 제가 정의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이용수 고문으로 직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문으로 이용수님을 부를 때 조금 더 문제의 본질에 가까이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물론 이 고문이라는 어떤 호칭이 이용수님 전체의 생애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극히 일부분밖에 다루지는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절한 이름 부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우슈비츠 생존자라던가 외국 같은 경우는 사람 이름 뒤에다가 직함이라던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붙이는 아예 습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뭐 무슨 교수 혹은 전직 교수라도 교수 아니면은 뭐 위원장 이렇게 직함을 꼭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연관해서 하는데 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은 특히 할머니라는 것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되고 나서야 역사의 증언대 앞에 설 수 있었던 것과 그리고 소녀와 할머니 사이의 어떤 간극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언론이 이 할머니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을 오염시키는 데 오히려 주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니까 기억이 온전치 않을 거라는 둥 혹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너무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언론에서 해석하는 거지 심지어 이용수 할머니도 인터뷰를 할 때 김복동 할머니라고 칭했어요. 하지만 김복동 할머니는 본인 스스로를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용어가 문제가 왜 까다롭냐면 또 한편으로 이용수 할머니께서 지금 나를 성노예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호칭과 호명의 문제가 또 걸쳐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명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역사성을 살리되 우리가 그 말을 오염하거나 혹은 그 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할머니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예. 임장 변호사. 저는 이게 그 할머니라는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에는 공감이 가는 부분은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약자, 그다음에 좀 주체적이지 못한 분들로 대상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님께서 돌아갔을 때 그분을 더 이상 어머니라고 칭하지 말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데요. 그분을 어머니라고 칭하는 이유가 그분을 뭐 약자이고 객체이고 뭐 하나의 가정 안에서의 그 지위를 부여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통해 쌓아왔던 맥락과 의미와 역사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명칭에 부여했던 존중의 의미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면 오히려 그 명칭을 뺨으로써 그러한 과정 자체가 약간 거세되는 그런 우려도 좀 갖게 돼서 저는 이용수님이라는 명칭을 쓰긴 했지만 할머니라는 명칭도 이 사안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그냥 그 개인의 의견을 존중해서 본인이 원하는 호칭을 좀 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최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호칭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런 호칭으로 이렇게 깊은 사고를 하는 여러분이 놀라울 뿐입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조차 없었던 생각이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너무 좀 부끄럽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제 의견에는 동의하세요? 예, 본인 개인의 그거 아주 웬일로 괜찮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의연 측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시작으로 해서 매일같이 설명 자료 그리고 정정 요청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아주 세세하게 해명을 하는 단체가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물론 그중에는 추가 해명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증거가 제시가 됐거든요. 사실 뭐 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증거가 굉장히 세세하게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제대로 뭐 짚거나 바로잡는 경우는 많이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잘 몰랐지만 잘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정의연 내부 갈등이라는 점에서 많은 언론이 갈등이라는 측면에 좀 증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편향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이용수 할머니께서 2차 기자회견을 하고 난 다음 날 중앙일보에서 상당히 세심하게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고 인터뷰 전문까지 실었습니다. 그런데 유지혜 기자가 그 옆에다가 어떤 기사를 실었냐면 김복동 할머니 끌고 다니며 이용해 놓고 묘지서 가짜 눈물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 역시 따옴표를 쓴 제목인데요. 한국 언론의 되게 독특한 현상 중 하나인데 따옴표를 제목으로 다는 건 사실 굉장히 수정되어야 되고 시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에도 이용수 할머니 말을 따옴표로 쳤는데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딱 한 줄입니다. 뭐냐면 김복동 장학금은 정의연 관련 활동가 자녀들만 혜택을 봐서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영화 김복동을 보면은 2018년 바로 6월 9일에 김복동 할머니께서 직접 제일조선인 학교에 가서 여학생에게 김복동 장학금이란 걸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복동 장학금이란 이름이 여기서 사실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모든 김복동 장학금이 이렇게 일종의 이렇게 시민단체 운동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듯한 착각을 주는 문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김복동 장학금은 정의원 관련 활동가 자녀들만 혜택을 받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복동이란 영화 지금 확인하시면 됩니다. 1시간 29분 30초에 딱 등장하고 있는데 말을 뭐라고 나오냐면 전 재산을 제일조선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기부하신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김복동 장학생을 선정합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그걸 전혀 모르시는 겁니다. 김복동 장학금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그리고 사실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김복동 장학금은 뭐냐면 김복동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남은 돈에 대해서 김복동 장학금 신청 공고를 해서 조의금 중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것을 우리 사회 의미 있는 곳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예 사실은 신청 공고를 어떻게 냈냐면 할머니 유지를 이어갈 미래 세대에게 하는데 특히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평소 뜻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로 살고 있는 분들에게 지지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복동 장학금 주겠습니다라고 누구나한테 모집을 한 다음에 시민단체에 준 게 아니라 이번만큼은 시민단체 활동하신 분들의 자녀라던가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의미로 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준 장학금인데 이 맥락을 전혀 모르고 보면은 모든 김복동 장학금이 이렇게 좀 유용될 수 있겠구나,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오해 여지가 있는데 그런 오해 여지를 줬고 여기서 또 하나 잘못된 거는 정의연 관련 활동가 자녀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시민단체 관련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한 오해들이 하나씩 쌓이면 결국은 굉장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렇게 앞에 모든 인터뷰 전문을 실었다면 이런 장학금에 대해서 문제시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진실 규명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의혹으로만 넘어간다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학금 뭐 취지 네, 예, 덧붙이자면은 그 최근에 그 윤미향 의원 거취와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본의 아니게 시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기사들을 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판단이 잘 안 서요. 왜 그러냐면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기사를 보면 느낌과 분위기로 보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른 건지 이 분명한 경계를 잡기가
기준점을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 느낌과 분위기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아, 그런 기사가 그렇습니까?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판자의 의도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그 비판의 대상이 가고 있는 뭐랄까 해명에 대한 대응하는 방식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보는데 가령 지금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점이나 뭐 술집 3,300만 원 기부 이런 내용들은 의혹이 제기될 수는 있으나 거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대응이 나오면 그 지점을 정정하고 넘어가거나 또 그 대응을 다루면서 일단 다음 의혹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단계적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지금 언론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의혹을 키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대응이 나오면 거기에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식으로 또 반응하는 게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정말 거대한 의혹 부풀리기 자체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한 가지 또 지적돼야 될 것은 그 이용수 고문의 정 의원 비판에 대해서 정 의원이 초기에 그 대응 자체가 서툴렀던 부분도 분명히 지적돼야 될 것 같거든요. 뭐 예컨대 그 할머니가 서운하고 섭섭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그 운동의 어떤 동일한 그 동료로서 그 이용수 고문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크고요. 또 심지어 고령, 기억 운운하면서 그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위안부 피해 어떤 진상규명 운동 자체가 기억에 기초해서 하는 건데 할머니의 기억을 의심했다는 것 자체가 정 의원이 어떤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언론 역시도 그 전체적인 프레임이 그 이용수 고문의 어떤 문제 제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윤미향 당선인의 어떤 도덕적인 문제로 프레임을 바꿔가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하나도 규명이 되지 않은 채 새로운 의혹만 눈덩이처럼 굴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 프레임으로 가다 보니까 중계식 보도가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일제 위안부 피해자 지원 그리고 진상 규명, 세계 여성 인권 운동 지속 이런 어떤 운동의 본질 자체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의 특성상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단체들을 약간 성역화시키는 그런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들이 이때다 싶어서 약간 소위 달려드는 듯한 그런 인상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사실 뭐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었던 것 같죠. 예, 한승현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한 공격이 근거가 있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근거 없이 이 문제를 그 윤미향 의원이 속해 있었던 단체에 대한 공격 아니면 시민사회 전반에 대한 공격으로 확장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때다 싶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근거 없이 비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장을 마련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시민사회가 성역화되었다라는 인식이 없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죠. 비판받을 부분은 분명히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비판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용수님께서 처음에 문제 제기하셨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회계 문제랑 운동 방식의 문제였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운동 방식의 문제가 사실은 저는 더 관심이 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소위 이제 그 피해 당사자분들이 직접 주체로 나서서 하는 운동을 이제 당사자 운동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 당사자 운동에서 활동가와 당사자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사자분들의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하나의 그 우리 사회 되게 중요한 단체를 사례로 해서 그럼 그 지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의 어떤 그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별로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부 언론이 계속 그 지점을 잘 짚고 이야기를 하고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회계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의혹 부풀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네,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 방금 이상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성역화라는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면 관심이 없었어요.
예. 관심이 없었던 거지 성역화라서 알고 있는데 건드리지 못한 문제 전혀 아닙니다. 가령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김복동 장학금 신청 공고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공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지금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 그때 왜 숨어서 한 게 아니라 신청 공고를 냈는데 왜 이 신청 공고를 확인해가지고 문제 삼지 않았느냐? 왜 시민단체만 이 장학금을 나눠 갔느냐? 그때 문제 제기를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고 한편으로는 보수 언론들은 보수 언론이라 관심이 없었고 관심 있는 분들도 잘하겠거니라고 좀 믿고 맡겨둔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역화라는 말은 좀 옳지 않은 듯하고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성역화돼서 건드릴 수 없다. 좀 우리 솔직해져야 됩니다. 별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자,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면서 워낙 취재가 과열되다 보니까 무엇보다 고령의 위안부 생존 할머니들에게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 한 분이 거주하는 가정집 형태의 쉼터에 배를 연신 울려대거나 또 할머니들 여러분이 거주하는 나눔의 집 같은 경우에 생활 공간에 무작정 들어가는 기자도 있었거든요. 이런 취재 가능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세월호 참사 때 그 친구를 잃은 학생들을 쫓아가서 심경을 묻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자꾸 연상이 되고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기자들이 가끔 이제 자신의 언론 행위, 그러니까 뭐 취재나 보도 행위를 자기 목적적인 행위로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정보를 전달한다든가 아니면 권력을 비판한다든가 언론 본연의 목적에 사실은 복무하기 위한 취재나 보도인 것인데 취재나 보도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 대상인 사람이 하나의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소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취해야 되지 말아야 될 행동인데 기본이 무너지는 상황이 자꾸 생긴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승영 기자, 이게 정말 기자 입장에서 그냥 관행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정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그러니까 각 한 언론사가 한 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언론사들이 그렇죠. 각 한 번씩 다 한다고 하면 수백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인식은 별로 없고 단지 이것을 왜 하냐면 답변을 들을 수 없다라는 점을 알면서도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자체는 그림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취재를 시도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도의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딱 떠오르는 장면이 뭐 검찰이나 경찰에서 피의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기자들이 이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라고 봐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론사 자체적으로 필요한 그림을 확보하기 위한 그림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단순히. 확보하기 위한 그리고 취재를 시도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인 거죠 말 그대로. 예. 아니 뭐 가령 그 대상이 뭐 가해자거나 죄인이거나 그러면 그 자체가 뭔가 하나의 또 그림이 되고 메시지가 되겠지만 이거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저로서는 굉장히 그 좀 잔인하게 느껴지는데 특히나 이제 고령의 할머니들이 있기 예. 때문에 건강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이럴 때는 그 기자들끼리 이 대표 몇 명 모아가지고 그 취재한 다음에 공유하고 그럼 풀단이라고 풀을 하나요? 짠다고 하죠. 예.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이거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풀을 짜서 취재한다는 거는 어떤 취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성을 위해서 각 언론사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대표로 한 언론사가 취재를 하고 그것을 공유하자라는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할머니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풀단을 꾸려서 한다는 것 자체도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들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셨다거나 뭐 고통을 받으셨다거나 피해를 입은 것들에 대한 보도는 사실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그래도 관행이 좀 순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과도한 취재 경쟁을 벌여가면서 내놓은 결과물들이 과연 어떨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게 바로 방탄소년단이 소환됐을 때 얘기거든요. 벌써 1년 5개월 전입니다. 2018년 12월에 BTS 팬클럽 아미가 정의연 측에 방한용품을 기부를 했는데 이걸 고 곽예남 할머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정의연 측이 그날 밤에 바로 고 곽예남 할머니께 선물을 전달하는 사진 또 이용수 할머니한테는 택배로 붙인 영수증을 공개를 하면서 기사를 좀 삭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조선과 매경은 삭제를 했고 중앙일보는 기사를 수정을 했는데 확인했다를 주장했다로,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네, 그 중앙일보가 우리 제2가 그 강조하고 권장했던 기사 수정 이력제를 받아들였는지 수정 이유를 기사 말미에다가 붙여놨거든요. 아, 그래요? 이런 경우에 이제 대체로 저의 칭찬이 나갑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칭찬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정의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요. 곽예남 할머니에게 전달한 패딩 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한테 배달된 그 택배 영수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기사를 삭제하지 않고 수정한다는 거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너무 지나치죠.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삭제해야죠. 네. 그러니까 기사가 명백한 오보가 맞다면은 네. 상식적으로 맞다면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가면 보일 수 있어요, 지금. 명백한 오보가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인터넷에서 내리는 게 예.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누가 봐도 예. 합리적인데 예, 가져가지 마세요.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승윤 기자가 쓴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조금 흥분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기사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그 기사를 누군가가 또 인용을 하고 다시 재가공하고 그래서 오보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건데 남겨뒀다는 거는 그런 오보가 확대되는 거를 오히려 내심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도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명백한 오보인 게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 기사 제목을 큰 따옴표를 쳐서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앙일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 주장은 곽예남 할머니 수양딸의 주장을 중앙일보는 인용한 거다. 이런 정도로 이제 자신들이 약간 발을 빼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그 인용을 하는 기사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오보잖아요. 네. 가정하지 마요, 자꾸. 그 큰 따옴표를 친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 기사를 내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 수정을 하는 거를 이런 기사를 로우백 기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나아가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정을 통해서 기사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책임을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회피시키는. 결과를 낳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엄밀히 얘기하면 이 기사 수령 이력제에 적용이 악용한- 안 된 거죠, 이거는. 악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용한 거. 이건 뭐 예. 진짜 고집이에요, 고집. 그러니까 명백한 오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남겨놓은 거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냥 단순히 잘못했으니까 내가 고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고치고 싶지 않은 어떤 맥락이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 맥락은 단독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단독으로 썼던 기사라는 것에 대해서 좀 내리고 싶어하지 않는 건데 문제는 단독일수록 사실 확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옷을 받았냐 안 받았냐. 네. 아주 단순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이 사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사실 확인 기사인데 내리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수정이라는 말과 정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실을 정정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약간의 약간 오탈자도 수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한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정치적인 맥락이 있다고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전 굉장히 개인적으로 화가 난 부분이 아미나 BTS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폭발력이 강해요. 네. 휘발력이 굉장히 강한 데다가 그렇게 휘발력이 강한 문제를 잘못 사실 적시를 했다면 당연히 수정하고 정정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자면 다른 의견이다. 무엇보다 진실 공방이다라고 하면서 말장난을 하는 수단이라고 거의 네.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양딸은 민주당 관계자다. 그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막았다라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에서 이거 뭔가 외부에서 압력이 있다라는 식의 암시까지 하나 더 보태가지고 또 이야기를 또 확장해 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확인 가능한 기사조차도 정치적인 기사로 바꿔놓고 진실이 있는 기사인데 진실 공방으로 바꾼다면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보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저부터 공방에 필요 없는 기사인데 말이죠. 예, 홍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네, 뭐 덧붙여가지고 이 따옴표 저널리즘이 진짜 적폐다라는 것을 이 수정된 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따옴표 저널리즘이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언론 독자들이 그 이야기를 언론에서밖에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옴표를 치고 가져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다매체 다채널 환경, 심지어 유튜브 방송까지 있는 환경에서 언론만이 그렇게 따옴표를 달고 가져올 수 있는 매체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언론에게 필요한 것은 따옴표가 아니라 그 내용들을 한 박자 쉬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근데 이와 같이 따옴표를 가져옴으로써 책임에서 지금 벗어나고요. 일종의 수정을 함으로써 책임지지 않는, 다시 말해서 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런 면에서 이 따옴표 저널리즘의 이제 그 생명을, 유효 기간을 이제는 종료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지금 제기되는 문제가 뭐 가령 시민단체 활동가로 오래 활동을 하다가 이제 막 국회의원이 된 윤미향 씨가 그 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아니면 시민단체 회계 투명성은 과연 누구에게 얼마나 투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고 사실은 언론은 거기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주체로서 본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오보가 드러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수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주체로서의 위상에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윤미향 개인에 대해서 자기는 싸움을 걸고 있고 계속 공격하고 있다라는 우리들의 비판을 어쩌면 그냥 감내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요. 그게 뭐 문제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를 사실 이런 어떻게 보면 소소한 과정이지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락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의혹 보도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 쉼터 관련한 의혹이 보도됐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쉼터를, 그것도 윤 의원 남편의 지인에게 고가에 사서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부터 해서 윤 의원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7,5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이 기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 의원이 했던 방식이 좀 아마추어리즘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주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 의원이 해명을 해야 되고 비판받아야 할 여지가 분명히 큽니다. 그리고 이처럼 과거 운동 방식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 이용수 고문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거를 이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수정을 해야 할, 또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안성 쉼터 의혹과 관련해서 정 의원이 홈페이지에 다 해명을 하긴 했거든요. 네, 언론들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 몇 가지, 그러니까 세세한 의혹들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왜 현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나,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매매가가 7억 5천만 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유사한 조건의 건축물의 매매 시세가 7억에서 9억 원임을 확인했다라는 거였고요. 물론 이 해명에 대한 어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지인 더 이상의 것은 없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얘기하자면 지인 건물을 매입한 것이다. 이거는 건물주는 안성신문 운영위원이 맞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 남편 지인인 안성신문 사장에게 소개를 받은 것도 맞다라고 해명을 했고, 하지만 이 안성을 힐링센터 예정지 여러 곳 중 하나였고 건물주는 예정지 답사 과정 중에 처음으로 만났다, 이런 해명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보도에서 정작 방점을 찍은 게 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에 자산관리 전문가를 모시고 왜 돈 관리를 엄결하게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성금으로 여러 이제 후원금으로 모여진 돈이니까 기왕이면 손해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 기사의 대부분은 의혹이라는 단어를 달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 뒷거래가 있고 횡령이 있을 수 있고 뭔가 남용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파봅시다라고 의혹을 던지기 수법으로 기사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 보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잘 해결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좀 더 탐사를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의혹인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한데 굉장히 부도덕하잖아라는 식으로 훌쩍 뛰어넘은 그런 비약적 보도로 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또 이 의혹이 어느 정도 약간 묻혀지는 것 같으면 다른 의혹을 보도함으로써 계속 의혹 제기 수순으로 이어져 간다는 건데 이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보도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드러나는 의혹 중에 규명돼야 될 지점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가령 이 사항만 놓고 보면은 공동 모금을 통해서 지정 기부를 받았는데 그것을 7억 5천만 원에 구입해서 4억 5천만 원에 매각하면서
기분 관리를 잘못한 결과가 사실은 돼버렸죠. 그리고 증빙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공동모금회가 회계평가 F등급을 매긴 것도 사실이고 이런 지점에 대해서 사실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는 방식을 보면 가령 한국일보 5월 17일자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윤미향 아버지의 쉼터 관리비 7,500만 원, 정의연 사려 겹지 못해 사과. 그러니까 기사의 주요 내용은요. 방금 말씀드린 기부금 관리를 잘못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사의 말미에 이 관리비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7,500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 120만 원 혹은 50만 원씩을 받아서 합하면 이제 7,500만 원이 된다는 건데 이것을 그냥 합산한 액을 제목으로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입장에서는 취재한 기자의 의도는 정말 검증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언정 이 기사가 소비되는 방식은 그냥 되게 선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정성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것이 이 논란을 자꾸 더 이상하게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느낌과 분위기로 가는 대표적 보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가에 사서 헐값에 팔았다. 이것이 과연 이 도덕성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실력의 문제인 건지 이 정확하게 좀 언론에서 이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그게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판단이 서기가 매우 어렵다. 그 아버지 관련해서도 이거를 정반대 프레임으로 비정한 딸 프레임으로 만약에 이걸 비판 기사를 썼어도 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이거 참 아무튼 명확한 그 규명을 해주는 보도가 좀 많이 나와야 저 같은 이제 무지한 사람들이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심지어 그 윤미향 의원의 아버지가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기사 내용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한승현 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을 그냥 7천만 원 받았다라는 걸로 뽑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기사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잘 읽어보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제목을 보고 아 그랬어 하면서 아 그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은 더더욱 기사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는 그런 경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아까 임재원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6년간 7천여만 원이면 월 7, 80만 원 꼴이거든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기사가 안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제 예상으로는. 아니면 비정의 아버지로 알았어도 바꿔서. 나왔겠죠. 그 사실 왜냐하면 알았을 텐데. 그냥 이거는 왜 일테면 정의연이라는 일에 아버지를 끌어들이는 프레임으로 더 갔을 수 있다는 거 실제로 가기도 했죠. 그래서 유급으로 줬다라는 것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좀 최저시급이 안 돼서 더 문제인데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가족이 여기에 관여했느냐. 가족이 관여한 것 자체는 부도덕한 거 아니냐는 식의 프레임으로 갔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7천여만 원으로 부풀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방식으로 언론이 접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프레임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는 게 좀 이번에도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쉼터를 지어놓고 왜 아버지는 그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윤미향 의원의 아버지가 교회 사택 관리사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원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부친에게 건물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고 부친은 그 전에 근무하던 곳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곳을 그만두고 힐링센터 안성 쉼터 그 뒷마당에 마련된 작은 컨테이너 공간에 머물면서 수원에 있는 집과 오가면서 이렇게 관리를 한 거거든요. 이게 비정한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생활한 겁니까? 아니면은 제 생각에는 힐링센터 그 안에 조그만 거처라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굳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셨을까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그 해명은 나왔죠. 그 관리인을 네네. 가족처럼 이제 믿을 사람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함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제 부탁을 했다. 이런 이제 해명이 나왔던 거죠. 네. 그 컨테이너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서 저는 아무리 생각. 그러니까 할머니들을 위한 공간에서 예. 아버지가 관리를 하더라도 예. 그 공간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컨테이너 거처를 마련했다 이런 해명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되게 어려운 점이 도덕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아버지를 하던 일을 그만두고 거기까지 가게 하셨는데 최저임금도 안 드리고 그 안에서 좋은 집 지어놓고 안 살게 했다는 것 자체가 비정한 딸의 논리도 성립이 되고요. 도덕적으로. 반대로 할머니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어떻게 또 남성이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느냐. 이거는 일종의 사유화 아니냐라는 점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겠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바깥에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하는 게 훨씬 더 도덕적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이겠지만 또 누군가의 도덕에 의해서는 이게 또 도덕적이지 않게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불법이냐 아니냐를 가릴 수는 있지만 도덕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한 사람을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논쟁 자체가 너무 이 불명확한 도덕적인 측면으로 치우치고 있어서 더 알겠습니다. 진흙탕이 되고 있고 한편으로 진흙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의혹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의연의 전신이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원로 12명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죠. 정대협의 긴 활동 중에서 회계부정이라는 생경한 상황을 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정의연에서도 회계부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성명서와 관련해서 조중동과 한겨레가 정반대되는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초대 원로인 윤정옥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입장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면서 신동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고요. 중앙일보가 받아 썼습니다. 같은 성명서를 두고 한겨레 보도에서는 윤 교수에게 직접 입장문을 읽어드리고 2차례 걸쳐서 동의를 구했다는 제자가 기사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같은 성명서를 이거 두고 완전 좀 이렇게. 미스테리 소설 예? 같아요. 그래서 이 답을 빨리 듣고 싶어서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빨리 좀 알려주세요. 이게 뭐가 진실입니까? 이게 문학 작품입니까? 일단은 답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동아에서 일단 단독을 달고 이 윤정옥 전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단독을 실었는데 이 신동아 기사가 이제 조선일보와 다른 데도 이제 넘어가서 받아치면서 좀 더 기사가 확산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은 좀 보자면 이 단독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신동아에서 윤정옥 교수하고 인터뷰를 한 다음에 하나 더 덧붙인 거라고면 딱 하나입니다. 이효재 교수의 인터뷰를 덧붙여서 이효재 교수도 나는 이런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라고 덧붙였을 뿐 새로운 내용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단독을 또 다 따로 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적인 건 뭐냐면 그 이효재 교수의 제자인 A 교수라는 익명의 취재원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지은이 정진성이라는 실명을 특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독자로서는 실명이 등장하고 있는 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또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어떤 내용을 보자면 윤 명예교수는 윤미향 당선자의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서도 생각지도 못했다. 나로선 반대라며 정대협의 정신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해서 전혀 이 사건과 무관한, 다시 말해서 윤 명예교수가 갖고 있는 정계 진출에 대한 의견을 되게 중요한 보도처럼 단독으로 실어놓고 있는데 이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와 신동아의 어떤 기사들은 정계 진출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다. 네. 그리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방식으로 또 프레임을 짜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문제를 섞어서 한편으로 굉장히 뭔가 불편하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기사라는 생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저도 조선과 이 신동아의 문제 제기가 공정하다라는 생각은 정말 안 드는 게 이게 그 초기 정대협 선배들의 입장문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름으로 저희는 1990년 정대협 설립을 준비하고 이후 대표로 실행위원으로 활동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입니다로 시작되는 12명의 입장문이 나와요. 이게 연명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작성을 하고 연명을 구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특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동아나 조선이 문제 제기를 할 때 과연 이 초안을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동의를 구하러 다녔는지를 사실 특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많지 않고 이름이 다 나왔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씩 전화해 보면 되는데 처음에 신동아가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때 정의기억연대 측은 알려주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실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 또 하나는 그 방금 이제 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이
그 윤정옥 대표만이 아니라 연명하신 분 중에 다른 한 분도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이호재 교수를 언급하는데 마치 이호재 교수가 직접 반대한 것처럼 나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호재 교수의 측근인 A거든요. 익명이에요. 실제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논란을 만들기 위한 기사의 의도가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후속 보도가 예,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의 조중동과 한겨레 입장이 전혀 다른 기사가 나와 네. 있는 상태에서 이후에 조선일보가 이제 윤정옥 교수를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면서 후속 보도를 그러니까 맞불을 놓은 건데요. 다시 한번 그들의 조선일보의 주장을 재확인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입장문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기존 보도를 재확인했다라고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기사 말미에 윤 교수에게 단기 기억 상실 증세가 있다는 한 시민단체 얘기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윤 교수님께 전화를 드려 입장문을 한 줄 한 줄 다 읽어드렸다. 관련된 기록도 있다고 주장을 했다. 윤 교수가 만들고 대표를 지냈던 한국 베트남 시민연대는 윤 교수가 고령이라 단기 기억 상실 증세가 있어서 방금 한 이야기를 기억하지 못한다. 조선일보가 이 말을 전하자 윤 명예 교수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고는 붉어진 눈시울로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라고 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 교수님 이거는 소설의 한 대목 같은데요. 한국 베트남 시민연대 누가 한 말인지가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냥 이 윤정옥 교수가 대표를 지냈던 한국 베트남 시민연대에서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익명의 어떤 취재원이 아니라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명기했어야 되는데 역시 따옴표로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간질 비슷한 겁니다. 당신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있다라고 당신이 만든 단체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고 이게 그리고 이 보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내가 말했다 안 했다 확실히 확인했다로 끝나면 되는 3단 논법의 문제에 있어서 이 얘기가 왜 들어가야 되는가. 역시 어떤 식으로 저쪽에서는 일테면 반대쪽에서는 계속해서 기억의 문제를 훼손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존중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확인되지 않은 멘트를 인용함으로써 또 다른 갈등을 또 만드는 겁니다. 뭐냐면 윤정옥 교수와 그리고 그 시민연대 사이에 갈등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저는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편언적 기사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보십니다. 예. 아니 그리고 덧붙여가지고요 타인의 그 신체적 심리적 상태를 이런 식으로 공론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이걸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거를 감내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러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연명의 동의가 정말로 지금 이 국민에서 중요한가도 좀 따져봐야 될 대목인데요. 예컨대 5월 14일에요. 330여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정의기억연대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싼 최근 논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입장을 냈고요. 또 정의기억연대 그간의 활동과 정당성을 존중해달라라는 어떤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대협 원로 12명의 성명서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시민사회단체 어떤 흐름들을 짚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을 뚝 잘라내고 맥락을 거세하고 그냥 윤미향 지금 위원회 일탈 의혹, 그다음에 시민단체의 거짓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시작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문제 제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단체 자체의 어떤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보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이죠. 중앙일보가 정부 감시 대신 정권 옹호 86세대 성공 루트된 시민단체라는 기사를 통해서 시민운동의 권력 지향성은 현 정권에서 정점에 올랐다고 했고요. 어용 권력이 된 시민단체라는 칼럼에서는 인권, 민주, 정의, 여성, 환경 등 화려한 거대 담론을 독점한 시민단체는 스스로 권력이 됐다라고 짚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부와 결탁해서 권력이 됐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단체 혐오 이거는 시민단체 혐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보수 언론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컨대 임자원 변호사 86학번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자원 변호사가 활동했던 그 반올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사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방해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굉장히 악의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연대 때문이에요. 시민단체의 기본적인 취지가 시민과의 연대인데 보수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들이 개개인이 모여서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 이유는 권위주의적인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시민들이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자신의 언론이 이들을 대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나야지만 언론의 어떤 지위가 올라가거든요. 이 권위주의적인 어떤 길들이기 속에서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에 대해서 보수 언론들은 반겨하지 않습니다. 임전 변호사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도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윤미향 의원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에서 비판할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또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판단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이용수님 같은 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고 그다음에 그 위성정당이라는 과정을 거친 것도 사실 저로서는 사실 비판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중앙일보나 시민단체로 이렇게 넓혀가지고 비판하는 언론들이 그 지점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기사만 놓고 보면은 언급되는 단체가 정대협, 정의연 말고 참여연대와 민변인데 우리나라 시민단체가 도대체 몇 개가 있어요.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고 정치와 뭐 관련이 있더라도 사실 다른 과정을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는데 딱 2개 단체를 꼽아가지고 마치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민변 같은 경우는 저도 민변 회원인데 회원에 가입되어 있지만 민변은 변호사들한테 어떤 공익인권 활동을 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회원으로는 가입되어 있지만 민변으로 대표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표현과는 좀 직접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정치를 했다고 해서 민변을 이용해서 요직을 차지한다. 이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변이라는 조직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싶고 이제 다른 기사인데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문화일보가 정의연 직원 연봉 경실련보다 800만 원 많아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기억연대의 직원 연봉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게 약간 제가 기자의 입장에서 빙의를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많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직원 평균 임금이 3,147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이 3,634만 원이거든요. 그거보다 적어요. 대기업 평균 임금은 6천만 원대고 문화일보 평균 연봉이 5,300만 원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적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정의기억연대보다 어쩌면 더 큰 조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의기억연대보다 연봉이 낮은 경실련을 이야기를 했고 참여연대도 언급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써요. 참여연대의 경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많을 것을 고려하면 정의연의 임금은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참여연대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정의기억연대가 임금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뭐를 드러내냐? 시민단체, 시민운동에 대한 굉장히 저열한 인식 수준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는 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시민단체 사이에 어떤 우열을 매기고 있고 시민단체 치고는 연봉이 꽤 많네. 요거를 약간 부각시키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똑같은 예. 얘기를 왜 노조에도 하잖아요. 뭐 귀족 노조라던가 노조를 네. 위계한 다음에 노조가 어느 정도의 힘을 갖게 되는 그건 곧 권력하다라는 방식으로 공격하는데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정의연 의혹 보도가 정의연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확전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이 386 세대 이론과 한편으로는 연대의 원리를 터득해서 위계구조의 상층을 과잉 점유했다라는 학자의 말까지 인용함으로써 과잉 점유라는 말이에요. 시민단체는 다시 말해서 시민의 연대는 중앙 권력과 혹은 정치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한 채 바깥에서 계속 문제점을 고변만 해봐라. 그리고 거기가 너희 자유다라고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시민운동의 정치화 현상이 왜 문제입니까? 시민운동은 언제나 자신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정치화하려고 애쓰는 집단이 바로 시민운동 집단이지 정치와 전혀 거리가 멀고 우리는 밖에서 그냥 이야기만 할게 듣든 말든 상관없어 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 정치화하는 것 자체를 사전적으로 거세하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거고 결국 정의연 의혹 보도를 계기로 해서 시민단체 의혹으로 확전하고 싶다라는 어떤 야망을 보여주는 프레이밍화 그 작업을 잘 보여주는 게 이런 보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심지어 언론이 위안부 운동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 논의를 더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4일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을 좀 보죠. 정의와 기억을 독점할 수 있나라는 칼럼에서 정의연에 대해서
반일 민족주의의 페미니즘으로 무장한 좌파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 국정 교과서처럼 정의와 기억을 독점한 형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 정의와 기억을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연 운동이 가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위안부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문제화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일제시대 때는 일본 때문에, 해방 후에는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고 80년대 후반에 민주화가 있어서야 드디어 이제 90년대 초반에 위안부들이 등장하고 그 당시에 피해를 고발했던 건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자면은 과연 이 기억을 독점하려고 하는 이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따져 묻고 싶고요. 더불어서 그 이용수 고문의 일부 증언에 지금 불일치만 이제 문제 삼아가지고 어떤 증언의 신뢰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야기는 2016년 일본이 유엔에서 그 위안부 문제가 조작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논리와 지금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의연은 그 일본이 유엔에 나와가지고 그런 억지를 부리게 만들 정도로 이 문제가 세계 보편적인 문제라고 확장시키고 확대한 아주 중요한 운동의 주체였거든요. 그러한 성과들을 지금 깎아먹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칼럼은 대단히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아주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볼게요. 5월 14일 날 김순덕의 칼럼에 정의와 기억을 독점할 수 있나고 5월 19일에 김순덕의 도발, 위안부 비즈니스 윤미향 의원 자격 없다라고 제목은 다르지만 뭐 업계 용어로 우라카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거의 비슷한 장면들이 복붙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가령 김정남 교수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뭘 얘기하냐면 정의연은 위안부 해결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구절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인데 그냥 여러 번 이제 반복함으로써 다른 글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게으른 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면 낭비죠. 왜 이렇게 2번 지면을 씁니까? 한 번에 길게 잘 쓰면 되지. 지면 낭비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의와 기억을 독점할 수 있나라고 제목은 달고 있지만 기억이 정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기억을 통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듭 자신의 피해자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은 주관적이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의 기억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사죄를 받아야 하는 문제들을 좀 무화하면서 그냥 기억 문제니까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 했었던 그 합의 내용을 존중해야 되는 얘기를 숨기고 있어요. 숨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면서 뭐 박유하 교수 얘기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걸쳐놓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기억이 피해자의 거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기억을 김순덕 기자가 독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피해자 기억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될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논조가 단순히 김순덕 기자만의 의견은 아니라는 게 문화일보 사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안부 운동이 한일 관계 발목을 잡았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명시를 하면서 결국은 위안부 운동은 소수 연대 운동 아니냐. 좀 소수 연대 운동 좀 접고 한일 관계 미래를 위해서 나가려면 이 문제 좀 접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 반일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반일 종족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위안부는 발목을 잡는 집단들이다라는 얘기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얘기들을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꺼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순덕 씨의 그 5월 19일자 칼럼 있죠. 위안부 비즈니스 윤미향 의원 자격 없다.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의연은 위안부 해결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른 기금도 정대협은 거세게 반대했으나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유족 68명은 치유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된다. 교수 출신, 운동가 출신의 피해자 단체 사람들에게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도 소박한 아픔은 단순한 돈 문제로 보일지 모른다. 되게 비슷한 문장이 옛날에 반올림에 대해서 있었어요. 그 기사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반올림은 문제가 해결될 경우 시민단체로서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컸다. 반올림의 주장은 벌써 8년째 아픔과 세월을 보상받지 못한 가족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거다.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가 일본과 삼성이라는 차이가 있는데 당시 취했던 방식도 비슷했어요.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해결 방식을 제시를 하고 그것에 따를 것을 종용을 했죠. 피해자들은 원하지 않았고 반대하는 투쟁을 했는데 언론이 그 가해자들의 어떤 해결 방식을 옹호를 하면서 그 피해자들과 함께 이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 단체 활동가들을 딱 빼가지고 니들은 결국 니들 계속 존재 가치를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 피해자들은 보상을 원치 않아. 이런 얘기를 한 굉장히 비슷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도 비판받을 수 있고 활동가들이 잘못한 지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이 결국에는 피해자 당사자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그 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아무런 경계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예. 또 다른 기사를 보면 반일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윤미향 의원이 이제 과거에 SNS에 이제 일본 과자 사진을 올리는데 어떻게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 일본 과자를 먹을 수 있냐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야말로 또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되는 모습 제가 포착했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서상 사실 이미지로 보이는 그 과자 봉지를 보고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규명이 어떻게 됐잖아요. 생각하세요? 그 예. 일본에서 온 활동가들이 선물로 가지고 온 일본 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일본과 관계가 나쁘다고 제가 일본 대학에 있는 다른 그렇죠. 학생이나 선생님들과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전혀 다른 거고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가 정의원을 돕는 마음이 있고 네, 동의하는 네.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선물마저 그럼 거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좀 더 진취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으면서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긋나지 않는 장면이니까 잘못된 인용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아니 해요. 선물 받지 않고 내가 사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쟁의 여지도 있을 것 없을 것 같아요. 같은데. 예,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봐요. 네. 개인의 그 선택이라고 정경준 봐요. 씨 일본 옷 입고 있다고 굉장히 비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이제 그건 하나의 코믹입니다. 네. 예. 아니 아까 임재원 변호사가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 그 피해자의 어떤 해결 방식을 조명하기보다는 가해자의 해결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언론은 그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의도까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네. 그 반올림 문제에서는 사실은 삼성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언론도 원했겠죠. 예. 그렇지 않고서는 당시 피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왔는데 그거를 쏙 빼고 활동가들만의 주장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이 문제를 정파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다음 날이죠. 26일 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건 명백해 보인다. 그 연세의 어르신이 쓰는 용어가 아닌 게 드러난다. 또 이용수 할머니가 가자평화인권당 최용상 대표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면서 누군가의 의도가 반영돼 있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도 접하셨죠? 이 네. 주장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김어준 씨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 같고요. 김어준 씨가 가끔 이런 음모 이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용수 고문의 뒤에 분명히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때서요? 그리고 이용수 고문이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그게 어때서요? 근데 그런 어떤 맥락들을 거세하고 이용수 고문의 어떤 고립만을 지금 김어준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외로이 이용수 고문이 홀로 지금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질을 잘못 짚은 김어준 씨의 프레임입니다. 저는 이거 직접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음모론이라도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견이다. 뭐냐면 그 용어를 그 연세 어르신이 쓰기는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과연 개연성이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지금 홍성일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뭐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다만 혼자 쓴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도 많은 또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들이 여기에 맞춰서 프레임을 키워간 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언론들이 받아서서 김어준이 지금 작업하고 있다. 공작하고 있다. 프레임을 짜고 있다라고 음모론에 대한 또 음모론을 재생산하고 있어서 잘 찾아보시면 김어준 씨의 말을 받아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 수사대가 나선다고 네티즌들입니다. 그냥 네티즌들인데 이게 프레임화 되려면은 사실은 다른 언론에서 받아 써가지고 확전이 돼야 되거든요. 저는 다른 언론에서 이 말을 음모론으로 받아 쓴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로 넘어가는 상태, 그리고 뭐 외부 회계 감사라던가 혹은 행안부의 감사가 있을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혹을 던지고 있는 기성 언론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저는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건 저는 오히려 기성 언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언론이 이것을 부풀리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예상 못할 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나쁜 영향력은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발언을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좀 문제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윤미향 의원 본인도 이용수님의 문제제기 다음 날 YTN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난 총선 때 시민당 공천에서 탈락한 최용상 대표를 만난 뒤에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그 윤미향 의원이 자신의 SNS에다 쓴 글을 봤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어요. 처음에 문제제기가 나오고 기자회견 있고 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막 잘못된 해석들이 덧붙여지는데,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석될지, 어떤 식으로 영향력이 갈지, 이것을 저는 뭐 어렵더라도 계속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실은 이 운동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잖아요. 이 운동이 그분들의 발언에서 시작이 되는 운동인데 지금 언론을 비판하는 그 일반 시민들도 지금 기자회견이나 그 카메라 앞에서 기자를 만나서 윤미향 의원이나 정 의원을 비판하는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뭐 가령 뭐 고령의 돈을 밝힌다든가 그런 절대 해서는 안 된 말들은 정말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자, 진보 진영에서 또 할머니의 기억을 의심하거나 어떤 그 주장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발언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보수 언론이 오히려 이런 주장을 이용을 해서 심지어 가짜 위안부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됩니까?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실수가 있었다고 봐요. 초기 대응을 할 때 정 의원 측에서 할머니가 잘 기억을 못 하시는 것들 이렇게 약간 흘려가는 말을 했습니다만 이 기억이라는 말이 위안부 운동에 있어서 그 위안부 여성 인권 운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저도 덜컥했어요. 저 되게 악용될 소지가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상당 부분 많은 세력들이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껏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거짓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면서 역시 기억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심지어 좀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보수 인사는 이용수 할머니를 아예 저격하듯이 가짜 위안부다라고 계속해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되게 중요한 어떤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 이 기억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믿을 수 없다, 거짓말장애들 얘기하고 하는 건 사실 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에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측면. 다시 말해서 정의연 문제를 우리가 도덕성을 넘어서서 불법성 혹은 회계 불투명 문제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기억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훼손하면 안 되고 정의연의 존립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야기 방향이 자꾸 잘못 가다 보니 좀 와전된 상황이 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까지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위안부 문제로 국민 성금도 받고 일본 측 위로금도 받고 국회의원까지 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토록 떠받들던 이 할머니를 진짜가 아닌 듯이 치매 노인인 듯이 취급하고 있다. 만약 이 할머니가 위안부 출신이 아니라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들은 이를 알면서 이용해온 것이 된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내용은 그 조선이 직접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이제까지 운동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앞세워서 운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만들고 있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취지 같아요. 그리고 이 말이 왜 나왔는지도 사실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 처음 SNS에다가 처음 이용수 할머님과 통화했을 때 그 기억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굉장히 악의적으로 왜곡해가지고 마치 내가 아니고 내 친구 얘기예요. 이 말은 당시의 할머님 어떤 조심스러운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지 가짜일 수 있다라는 말을 한 게 절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했고, 여기서 치매 노인이라는 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조선일보가 정말 선을 막 넘고 있다는 생각. 이 말 누가 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했나요? 윤미향 의원이나 뭐 지금 그 정의기억연대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러한 발언을 치매 노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조선이 평가하는 거죠. 해석해버려요. 그리고 그 해석을 퍼나르죠. 그래서 마치 윤미향 의원이나 그 곁에 선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도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상후 장애라고 부르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기억은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식 차원이 아니라 거의 무의식 차원까지 각인이 돼서 평생을 괴롭히는 기억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란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언정 그 기억과 다른 기억인데 언론들이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되게 잘 됐다. 같은 단어가 등장했네. 그러면 맥락에 사용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단어를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 심지어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억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섬세하게 다뤄야 될 문제고 할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로서의 기억이란 거는 절대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 대해서 왈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동의하고 가야 되는데 이런 사설들은 그 동의조차 말하자면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0점조차 그냥 움직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논의는 굉장히 예. 위험한 논의라고 할 수 알겠습니다.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즈음에서 위안부 정의연에 대해 과거의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다음 날이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런 사설을 냅니다. 조선일보는 동북아 정세 격변 속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와 우려라는 사설에서 위안부 문제에만 매달려 한국과 일본이 반목하는 국면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는 한일 양국은 이제 앞을 보고 가자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과거와 현재 지금 딱 봐도 온도차가 굉장히 나거든요. 네, 굉장히 큽니다. 예. 이 합의에 대해 합의 다음 날 중앙일보는 무려 12개의 보도를 쏟아냅니다. 일면이 새로운 관계 열어나가자. 아베 위안부 사죄, 일본 책임 통감. 뒤에서도요. 아베 위안부 피해자들 상처 치유 착실히 해나갈 것. 그러니까 아주 잘된 합의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상처를 주는 2015년 합의를 윤미향 의원이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합의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할머니들 몰래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비했다고 칭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네. 방송도 뭐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문 못지않게 당시 방송도 잘한 게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합의 당일 어떤 비판이나 검증 보도는 없었고 예. 당시 KBS의 첫 보도를 보면 위안부 협상 타결, 일본 정부 책임 통감 이 제목이었고요. 그다음에 MBC는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 10억엔 출연, 그리고 SBS는 위안부 타결, 한일 관계 새 돌파구 열었다였습니다. 타결, 뭐 돌파구 이런 단어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을 보게 되네요. 네, 당시 그 박근혜 정부 띄우기라고 할 수 있지요. 같이 이제 연동돼서 움직였다고 할 수 있겠는데 2015년 12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정치적 부담 알면서도 합의 택한 박 대통령 그리고 풀리지 않는 노여움 다투기는 정부 뭐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띄우기 기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는 맞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틀리다라는 이야기들이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있는데 불과 5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예. 달라진 거는 정권만 달라진 건데 바로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조선일보라든지 한국의 보수 언론이 위안부 문제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사설들을 보자면 2015년 12월 29일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한일 양국은 이제 앞을 보고 가자라고 해서 다 해결됐어요. 할머니 당사자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자면 이제 남은 문제는 국민 정서의 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입니다.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이걸 설득할 것인가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아예 빠져 있어요. 그때도 여론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랬던 피해자 당사자들에 대해서 의견을 전혀 중요하지 않고 여론 추이만 신경 썼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굉장히 신경 썼던 척
그리고 이 문제에 어떻게 보자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야당은 그때 당시에 여당이었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자신이 굉장히 해결할 수 있는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서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작년이죠. 한일 그 경제 갈등 상황에서 심지어 중앙일보는 무토 마사토시라고 하는 전범 기업이죠. 미쓰비시 고문을 인터뷰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저는 드는 궁금증이 그런 거예요. 차라리 반올림 문제에 있어서 삼성은 한국 대기업이니까 한국 대기업에 훨씬 더 언론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언론들이 더 친밀감을 느끼는 거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태로 보자면 일관성이 있다 싶은데 극우 매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보수 매체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일본 편을 들고 일본을 해설하려고 하고 우리 피해자 편은 더 들지 않는지 정말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 중 하나고요. 역시나 2015년이나 2019년에나 이런 논조가 전혀 변함없다는 점에서는 정말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또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정말 생각이 바뀐 거라면 다시 말해서 2015년 합의에 대해서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틀렸다라고 보는 거라면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그 틀린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언론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용수 할머님의 가장 바람이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화요일이죠. 나눔의 집에서 거주하는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라에 이제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이제 17분으로 줄었습니다. 김학순 할머니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지어야 죽어도 할머니들 보기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근거 없는 억측과 비난, 편가르기 등이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위해 기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를 하셨죠.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위한 모두의 한 걸음을 이제는 국민들이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그리고 그 김순덕 기자가 문제시했던 정의연의 일본에 대한 요구사항도 4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뭐냐면 범죄를 인정하라,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법적으로 배상하라, 진실을 규명하라. 이 4가지 문제는 저는 정의연도 이용수 할머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수 언론은 이것을 부정하고 나머지 어떤 언론이나 진보 언론은 긍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4가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뭐 회계 불투명이라던가 진실 규명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이 위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이걸 논외로 하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또 일본 언론의 어떤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위안부 합의의 파트너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일본의 언론의 어떤 많은 어떤 우익 보도들이 한국의 사태에 대해서 정말 박수치며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절망적인 느낌이 드는데 또 다른 반대편에서 일본의 진보적인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일이라고 해서 일본 전체를 우리가 부정을 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용수 고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일본과 한일의 미래 세대들이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우익 언론들의 반응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그런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일본의 어떤 진보적 언론들이 어떠한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도 지금 국민에서 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